대단해요. 정말 그 사람을 닮고 싶어서 개명까지 했다는 게 전 너무 신기했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좀 생각 중이에요. 저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조희팔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네트워크를 진행할 거고요. 조만간 개명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라운 로얄을 씹어 먹을 거예요. 조이팔이 되면인데. 일단 저는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83년생이고요. 저는 이남 중에 막내입니다. 둘째 아들이고요. 작은 아들이고요. 아버지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국방부 조달본부라는 곳에서 오래 하셨고 평범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냥 월급, 공무원 월급 나오는 걸 가지고 자식들 둘을 키우고 장가까지 보낸 대단한 분들이세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냥 부족할 거 없이 자랐습니다. 아니 부족했지만 부족한지 모르고 자랐어요.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옷 사달라고 하면 옛날에 그 아파트 살 때 엄마가 의류함 가서 옷을 좀 빼오셨어요. 그런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고모들이 잘 살았어요. 고모들이 항상 캐나다랑 미국에 계시거든요. 고모들 자녀들, 저희 형들이, 사촌 형들이 입던 옷들을 늘 물려줘서 입었던, 그래서 옷 같은 거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 원래 옷을 제가 되게 못 입어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제가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놀라실 건데 요즘 좀 괜찮아졌죠. 이것도 성공 스토리하고 받은 옷이에요. 이수백 사인 그룹 가서 성공 스토리 해주고 받았어요. 약간 사람들이 약간 이수백스럽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옷이. 네. 아니 옷을 내 스타일로 맞춰줘야 되는데 자기 스타일로 옷을 맞춰줘서 어쨌든 잘 어울리죠? 네, 네. 어쨌든 잘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는데 그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36년 동안 공직 생활 하셨는데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시는 일을 36년간 정말 빠지지 않고 하셨어요. 전 그게 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한 번의 지각도 없이, 어떻게 한 번의 이탈이 없이 36년을 똑같은 일을 하지? 돈 한 푼 안 쓰셨어요. 10,000원짜리 신발 사는 걸 무서워하셨고 어머니는 5,000원짜리 신발 사서 10년 이상 신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으니까 두 아들 장가 갈 때 다 부족함 없이 장가를 보내셨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공무원 되길 원했어요. 아버지가 오랜 공직 생활로 국가유공자가 되셨고요. 국가유공자 혜택이 있으니까 공무원 시험을 봐라라고 늘 얘기했었는데 저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가 않는 게 아니라 아버지처럼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은 너무나 대단한 일이고 그 일은 감히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바른 생활. 그래서 저는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좋은 혜택이 있었지만 그거가 제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조금은 했어요, 사장님. 그렇게 안 느끼시겠지만 공부를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공부를 잘했고 머리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 대충 듣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보고 되게 잘 보고 늘 괜찮았고요. 운동도 되게 잘했어요. 운동을 어느 정도 했냐면 우리 학교에서 축구 대표를 뽑으면 축구 대표를 뽑히고 농구 대표 뽑히면 농구 대표를 뽑히는 정도? 뭐 전혀 안 믿기시고 뭐 어떻게 알아볼 거 아니잖아요. 진짜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체육학과에 진학을 하죠. 잘 아시다시피 세종대학교 체육학과를 나오게 됩니다. 대학을 갔는데 체육과는 정말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할 길이 없어요. 그 삼성동 코엑스에서 취업 박람회를 해요. 얼마나 많은 회사가 오는지 아시죠? 그 팜플렛에서 다 걷어요. 그럼 관련 부서에 관련 학과가 적혀 있어요. 단 한 군데도 체육학과가 없어요. 나는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관련 학과가 아닌 거예요. 저는 일단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요. 선배들은 뭐 하나 봤더니 수영 강사 하더라고요. 27에 수영 강사를 하는데 그냥 그 손바닥만한 팬티 입고
수영 팬티는 정말 손바닥 나네요. 아, 저걸 내가 몇 살까지 할 수 있지? 저걸 내가 할 수 있나? 그런 생각? 좀 잘 된 선배 찾아갔더니 도장해요, 태권도장. 애들 그래도 좀 많대요. 한 120명 있다고 먹고 산대요. 근데 도장 차리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결혼 자금을 미리 땡겨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뭐 너 결혼할 때 써야 되니까 이 돈을 못 줘. 그러니까 나는 자영업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몸을 써서 할 수 있는 일밖에 없는데, 또 다른 선배는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선배는 PT? PT 뭔지 아세요?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요새 하죠? 연예인들 PT 하셨어요. 500만 원 정도 본대요. 괜찮다 싶어서 봤는데 내 몸으로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게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취업을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해야겠다. 경영학과를 나오면 그래도 취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졸업장까지 같이 있어요. 졸업장이 2개예요. 복수 전공은 체육학과 졸업장, 경영학과 졸업장. 제가 처음 계획 세웠던 건 이거였어요. 체육학과의 몸에 경영학과의 머리를 갖자. 문물을 겸비한 사람이 되자. 너무 멋있지 않을까? 졸업할 때 보니까 경영학과의 몸에 체육학과의 머리를 갖는. 그때 깨달았어요. 인생은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 저 분명히 아주 멋있는 몸에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경영학과 수업은 따라가기가 힘들고, 경영학과 수업 간다고 체육과 일도 안 하니까 몸은 점점 망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어떤 결과도 없어요. 대학 다니면서 졸업도 겨우 했어요, 사장님. 저는 4학년 때 취업합니다. 4학년 때 보험회사 들어갔는데요. 보험회사를 한 4학년 때 들어갔어요. 저는 학교를 안 가려고. 선생님, 교수님이 엄하게 부르시더라고요. 네가 취업을 했다고 해서 학교에 안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 네가 출석하지 않으면 난 학점을 주지 않겠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안 나가고 학점을 받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학교 나올 테니까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꺼지래요. 학점 줄 테니까 꺼지라고. 그래서 저는 학교를 나가지 않고도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뭐 얘기한 것처럼 말한 게 사실이라면 뭐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나 꿀릴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 사회의 벽에 다가오니까 내가 여태까지 해놓은 것들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체육학과,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했지만 학점은 뭐 평균 이하. 도저히 뭐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요, 되게 많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보통 평소에도 2개에서 3개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꼭 했어요. 저는 학교 생활 할 때 늘 돈을 벌었어요. 늘 돈을 벌면서도 엄마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그거는 추가 수입이니까. 그럼 고정 수입이잖아요. 내 고정 수입. 고정 수입. 난 이거는 일 안 해도 벌 수 있는 돈. 그리고 내가 이제 일해서 버는 돈은 내가 일해서 번 거니까 내가 또 따로 버는 돈이잖아요. 저는 2가지 아르바이트를 늘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첫 번째가 유아체육이에요. 그 애기들 가르치는 거 있죠. 압구정동에 가면 현대고등학교 있어요. 현대고 뒤에 그 현대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유아체육센터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일했어요. 거기서 일할 때도요, 선생님들 전체 중에 제일 많은 반을 유지했어요. 학교 다니면서요. 수업 시간 빼고 중간에 계속 가면서 애들을 가르쳤어요. 저는 그것도 되게 잘했었어요. 엄마들이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저는 돈을 막 요구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스승의 날쯤 되면 요구해요. 더워서 애들 못 가르치겠다고. 그냥 애들 막 뛰기만 시켜요. 엄마들이 와서 왜 오늘은 뛰기만 하나요? 그러면 나 힘들어서 못 가르치겠다고. 복날인데 나 삼계탕 하나 못 먹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들이 막 이거 식사하시라고 막 돈 주고 그런 것들을 즐겼는데, 되게 이상하게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말을 잘하니까 별거 아닌 걸 시키고서도 이게 되게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애들 앉았다 일어날 걸 시키면서도 이게 뭐 허벅지 근육에 좋고 이러면서 뭐 애들 성장에 되게 좋은, 별거 안 그냥 뛰게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줄넘기 시키고 한 게 별로 없는데도 되게 엄마들이 되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로 유아체육을 하는데 제가 벌었던 돈이 22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받고요. 한 20개 반 정도를 그냥 돌렸거든요. 1시간 하는 거니까 일주일에 1시간. 근데 그 유아체육 학원에서 저한테 정직원 요청이 와요. 너 정직원 해주면 안 되겠냐? 물어봤어요. 정직원 하면 얼마 받냐고. 150만 원 받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가? 아니, 아르바이트로 220을 벌고 있는데 정직원 하래요. 주 4일 나갔는데 주 5일 나오면서 출근을 계속하고, 저는 수업 있을 때만 나가는데 그냥 출근을 해야 되는데 150 준대요. 이거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고 아르바이트 그냥 계속 진행했었어요. 또 하나의 아르바이트는 뭐였냐면 학교 순찰을 도는 거예요. 체육과 애들한테 그런 걸 시켜줘요. 규찰이라 그래서 학교를 순찰 돌아요. 10시, 11시, 12시, 1시 네 타임. 8명이서 2명씩 10시에 한 번, 11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1시에 한 번. 이 규찰을 돌면 집에 있다가 순찰 돌 시간이네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8명이 매일 모여 있어요. 술집에. 술을 마시다가 2명이 갔다 올게 하고 갔다 와요. 또 앉아서 다시 술 먹고 2명이 또 갔다 와요. 그걸로 또 한 60만 원? 그러니까 대학생인데 한 달에 한 300 정도의 수입은 꾸준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재밌게 놀고 술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데 크게 부담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사회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게 됐죠.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새로운 일에 되게 호기심이 많고 그런 일에 도전하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규찰을 돌 때 대부분의 애들은요,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순찰 돌고 오겠습니다 하고 어디 숨어서 자기들끼리 놀다가 담배 피다가 가요. 근데 저는 꼭 순찰을 다 돌아요. 난 호기심이 너무 많으니까 도는 거예요. 항상 저는 항상 주차장 쪽으로 갔어요.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대학교 주차장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가다 보면 꼭 그 밤에 움직이는 차들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데 저는 꼭 후레쉬를 안으로 비춰요. 난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두드려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걔네만 행복한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아르바이트가 이게 방학 때 했던 아르바이트, 스키장 아르바이트였어요. 스키장 아르바이트. 체대생이니까 스키장 아르바이트 하겠죠. 당연히 사장님 예상대로 페트롤, 스키 강사는 아니에요. 관광회사에 들어갔어요. 스키장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 그걸 표를 끊어주는 게 체대생답죠? 근데 이게 진짜 꿀알바예요. 꿀알바. 전 이걸 하면서 떼돈을 벌었어요. 시크릿 정도는 아니지만 시크릿 루미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알바가 왜 그렇게 좋은 알바냐면, 이 스키장에는 저만 직원으로 와 있어요. 그리고 표를 팔아서 버스를 서울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버스에 몇 명 타는지 누가 알아요? 나랑 기사님밖에 몰라요. 기사님 전날 오세요. 그럼 숙박을 하세요. 그럼 제 방으로 모셔요. 그럼 청아 한 병, 오징어 안주 하나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그냥 얘기하죠. 집안이 힘들다고. 학비를 벌어야 된다고. 저는 전액 장학생이었어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여서 저는 대학교 학비를 안 내고 다녔어요. 근데 학비 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술을 좀 따라드리면, 내일 얘기하세요 아저씨가. 몇 장 빼. 그러면 아침에 표를 팔고, 표를 제가 검표해요. 제가 판 표를 제가 검표해요. 검표를 하고 기사님한테는 30명 탔습니다 하고 표 30장이랑 뒤에다 10,000원짜리 5장을 껴서 이렇게 드려요. 톨비 하세요 기사님. 이런 기사님도 흐뭇하시죠. 이렇게 넣으시고 갈게. 그 원래 몇 명이야? 45명 탔습니다.
가요. 그리고 그러면 저는 이제 15명분에서 5명분은 기사님 드렸고 10명분의 수입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차가 많이 나갈 때는 9대, 10대?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벌 때는 한 1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구정 때 사장님이 오셨어요. 대표님이. 너 구정인데도 집에도 안 가고 너무 열심히 한다고. 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한다고 구정 내내 옆에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고생한다고 30만 원을 주셨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3일 동안 못 했거든요. 내가 300 벌 수도 있는데 너만 없으면 왜 괜히 내 옆에 와서 30만 원밖에 안 주고 가냐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 월급이 120만 원이었어요. 월급은 120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30만 원을 주고 하면 내가 굉장히 기뻐할 줄 알았겠죠?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 하기 싫은 게. 그렇게 해서 돈을 버니까 꽤 많은 수익들, 지갑을 닫을 수가 없는, 돈을 다 빼서 어머니한테 송금해드리고 지갑이 완전히 얇아진 거죠. 그날 저녁에 다시 봤더니 지갑이 다 벌어지지 않는 거 있죠. 지갑을 던져놓으면 저절로 펴져지고 만원짜리가 막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아르바이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 어디에는 정말 쉽게, 정말 편안하게,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것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노력하고 땀 흘려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떤 시스템을 갖추거나 어떤 무언가를 한다면 정말 쉽게 돈 벌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길 수 있다. 앞에 계신 분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노력 대비 더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건 분명히 다른 일을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앞에 계신 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의 노력은요 대단한 노력인데, 대단한 의지인데 사실은 다른 도구를 잡은 사람들은요 같은 노력을 해도 같은 결과를 잡지 못한다는 거를 이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세상엔 좋은 일이 있어. 분명히 세상엔 내 노력보다 더 큰 수입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가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하게 된 게 보험회사였어요. 보험회사는 내 능력대로 돈을 준다고 믿었어요. 내가 많이 잘하고 내가 영업을 잘하면 나한테 수입을 많이 줄 거라고. 경쟁하지 않잖아요. 과가 필요 없고 학점도 필요 없더라고요. 저기 그냥 가서 내가 잘 팔면 나한테 많은 돈을 준대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 능력만 보겠구나, 내가 하는 대로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잘했습니다. 처음 입사하자마자 신입들 중에서는 탑이었어요. 그리고 1년차까지도 계속 탑이었어요. 그리고 이 3년 동안 영업을 했는데 굉장히 영업을 잘했습니다. 영업을 잘하는데 제가 잘나서 잘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잘 먹었어요. 뭐 소개를 받거나 개척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친구가 많았거든요. 그 친구들이 다 가입을 해줬어요. 다 부탁했어요. 근데 부탁하는 일 자체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못할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좀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냥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물론 이 일을 전달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보험을 얘기하는 게. 그래서 대부분의 영업을 술 영업을 했어요. 저녁에 불러요. 술 먹자고. 그래서 술을 먹고 보험 얘기를 해야지 하고 먹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 생각을 해요. 이것만 한 잔만 더 하고 얘기해야지. 한 잔만 더 먹고 얘기해야지. 그러다 결국에 만취가 돼서 얘기해요. 야, 하나 더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별것도 안 해요. 보험 설명도 안 해요. 야, 나 하나만 들어줘라. 이게 다였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술 먹고 영업하고 술 먹고 영업하는 게 전부. 근데 다행히 아는 사람이 많아서, 술 먹을 사람이 많아서 그냥 계속 퍼포먼스가 나왔던 사람. 그러고 나서 돈을 버니까 리크루팅하는 게 쉬워지더라고요. 우리도 맨날 결과 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과를 내면 리크루팅이 쉬워진다고. 돈을 버니까 차도 사고 어린애가 돈도 막 쓰고 맨날 술값 내고 하니까
주변에서 관심을 갖더라고. 너 하는 거 잘 되냐? 나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제가 리크루팅하면서 보험회사 매니저가 돼요. 제 회사는 그 남대문 아시죠? 숭례문 바로 뒤에 있는 다남빌딩, 옛날 도쿄 호텔 건물이에요. 그 서울 시내 중심에 10층에 28살짜리 남자애한테 방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건물에서 흡연도 되네. 리크루팅 끝났죠. 친구 전화해요. 와, 우리 사무실로 와. 점심 사줘요. 얘 학교 식당에서 밥 먹거든요. 2,700원짜리 2만원짜리 밥 사줘요. 그 다음 방으로 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여직원한테 인사하죠. 내 친구예요. 이렇게 하고 벌써 끝났죠? 벌써 끝났죠? 여직원한테 인사하는 순간 끝났어요. 얘는 이미 끝났어요. 방에 앉혀요. 커피 한 잔 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넌 꿈이 있냐? 이렇게 짜증나. 화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창문 열고 담배를 하나 딱 펴요. 그럼 걔가 다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냐? 그러지 않겠어요, 사장님? 자기 취업도 못했고 대학생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인데 계속 체내 나왔는데 할 거 없을 텐데 뻔한 거 아닌가요? 결과를 내고 나니까 이게 생기고요. 이게 생기니까 리크루팅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먼저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뻐지는 게 먼저 중요하다.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설명 듣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많이 본다고요. 아까 김 전사님 명품백 얘기하셨죠? 사람들이 그런 거 보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차도요, 저 크라운 되기 전까지 소렌토 타고 다녔어요. 근데 누군가 그걸 보고 안 하더라고요. 그걸 느낀 거예요. 전 좋은 차가 뭐가 필요하냐고 생각했어요. 내가 좋은 차가 뭐가 필요해? 우리 가족들이 사는 좋은 집이 더 중요하지? 아니 더 다른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좋은 옷을 입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명품이 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사람들은 내가 명품인지 아닌지 안 보더라고요. 내 옷을 보고 내 넥타이를 보고 내 차를 보더라고요. 결국에 사람들이 보는 것들을 갖춰내는 게 나한테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한 거죠. 이 방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사장님. 이 방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날 줄 알았어요. 이 방이 내 리크루팅의 원천이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무리한 일을 자꾸 한 거죠.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본사에서 자꾸 지점을 없앤다니까 지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따르게 한 거예요. 지점을 없앤다고 하면 이번 달은 팀원들을 모아놓고 야 이번 달은 1,000만 원 꼭 해야 되니까 우리 열심히 해보자. 독려해야 되는데 마감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목표 얼마야? 그래 그거 잘해와. 이거 외에는 관리에 주차 하지 않았어. 그냥 나태해진 거죠. 그냥 익숙해진 거죠, 이 삶에.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것들을 제가 채워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생겼던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보험 사재기, 보험 베팅이에요. 보험 사재기, 보험 베팅하면서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사장님. 그냥 늘어나더라고요. 수입이 1,500이래요. 돈은 그렇게 잘 빌려줘요. 연봉이 1억 8천이잖아요. 연봉이 1억 8천이니까 웬만한 저축은행은 연봉의 3배까지도 빌려준대요. 신나서 빌려줘요. 전화 와요? 돈 필요하면 전화 와요. 기가 막히게 전화 와요. 돈 필요하시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다 받아요, 다 받아요. 그냥 잘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들 때문에 다시 살아날 거야. 잘 되겠지?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그 막연한 생각 때문에. 보험료를 1,000만 원씩 내고요. 원리금을 1,000만 원씩 갚아요. 월급은 1,500인데요. 빚 갚고 보험료 내면 마이너스 500이에요. 집에다 갖다 줘야 되는 돈도 있는데요. 그냥 한 달 살면 마이너스 1,000만 원. 한 달에 마이너스 1,000이요. 그냥 멍 때리고 3개월 살면 마이너스 3,000만 원. 그게 제 삶이었어요. 그때가 2012년, 13년도예요. 죽어야지 생각했던 순간들. 아 이거 어떻게 사냐 생각했던 순간들. 사람들 다 저한테 조언하더라고요. 그러면 똑바로 살아라고. 술 먹지 말고 일 열심히 하고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상황이 이렇다 얘기하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조언하는데 씨알도 안 맥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어요. 이걸 가족한테 얘기하라고. 내 빚이 터지기 직전이 와이프 임신하던 순간이에요. 임신한 와이프한테 내 빚을 얘기하라고. 그걸 어떻게 얘기하죠? 그래서 얘기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지금도 잘 몰라요. 지금은 대충만 알지 잘 몰라요. 유튜브 봐서 알아요.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요. 제일 큰 건 내 실패를 가족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실패했다는 거,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와이프랑 특히 제 아버지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36년을 단 한 번도 잘못하고 살지 않은 사람한테 내 잘못이 들키는 게 너무 무서웠고 싫었어요. 긍정적이에요. 근데도 저는 보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성적으로 제가 되게 막 판단하고 숫자 좋아, 되게 감정적이고 되게 긍정적이에요. 죽으라고 다리를 가죠. 마포대교를 가잖아요. 걸어가요. 마포대교를. 꼭 죽어야지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기 한번 걸어보면 느낌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 그냥 우울하다. 가보자. 걸어가요. 다리 중간쯤 서요. 배고파. 친구가 전화해요. 밥이나 먹자. 술 한잔 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또 기분 좋아서 집에 들어가요. 그랬던 애예요. 긍정적으로. 근데 제일 절망적이었던 건요, 어떤 걸로도 다시 삶을 돌이킬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들, 그때인 것 같아요. 어떤 걸로도. 와, 보험회사 그만둬야 되잖아요. 취업을 해볼까?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제가 30살, 31살이더라고요. 31살짜리 애가 취업을 해. 연봉 얼마나 받을까요? 저 취업하면 지금 월급 얼마나 받을까요?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3천이요? 연봉 3천? 연봉 3천? 마이너스 3천, 마이너스가 2천인데 한 달에? 답이 있어요, 선생님?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완전 끝난 거예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조언했어요. 열심히 살으라고, 똑바로 살으라고,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뛰라고. 그 의미가 있나? 그냥 그런 생각. 그 상황이 되면요, 사장님,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그냥 죽겠어요. 그때 제가 했던 건요, 그냥 나가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회사에서 일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막 태어난 애기 안고서요, 그냥 혼잣말 하는 거. 매일같이 했어요. 매일같이. 저는 애가 둘인데요, 첫째만 보면 지금도 너무 짠한 게요, 첫째가 태어나던 그 순간에 가장 기뻤던 그 순간에 제가 제일 힘든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요, 저는 온전히 표현하지도 못했고 온전히 느끼지도 못했어요. 그냥 아기가 짐처럼 느껴졌던 순간? 얘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같은 긍정적인 생각이었지만 어쨌든 얘가 축복만은 아니었던 느낌? 근데 그 애를 자꾸요 매일같이 그냥 얘기했어요. 아빠 살아날 거야. 답도 없었어요. 살아날 수 있는 답도. 그냥 외치는 말이죠. 아빠 살아날 거야. 아빠 살 수 있어. 아빠가 너 지켜줄 거야. 그냥 그거 계속 외쳤었어요. 그냥 애기 보고요. 그냥 그 다짐들로 사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사라진 거죠. 무섭잖아요. 집도 잃을 거고 모든 걸 잃게 될 거고, 그걸 아버지한테 다시 얘기해야 되고, 그걸 가족들이 알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사실 알게 되고 나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 하루 욕먹었죠, 아버지한테도. 뭐 몇 달씩 욕먹은 거 아니고요, 몇 년씩 욕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하루 아버지가 힘든 순간. 근데 그 아버지가 힘든 걸 내가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근데 알려지니까 또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고통, 힘든 것들 생각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막상 겪고 나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겪고 나니까 뭐 여러 가지 방책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빚은 어떻게 하고 아버지 또 도와주는 거 있고. 그래서 휴대폰 매장 차리잖아요. 아시다시피. 휴대폰 매장 차려서 9개월 만에 또 말하는 거예요. 미치겠어, 진짜. 웃기시죠, 사장님? 어떨까요, 사장님? 그 상황에
무릎 꿇고 아버지한테 가서 겨우 받은 그 돈으로요 9개월을 못 버텨요. 9개월 만에 버죠. 근데 그 마지막 6개월 차에 와이프가 시크릿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해. 너 해. 라고 얘기했어요. 너 해. 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 나도 마찬가지로 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너 그걸로 좀 벌어. 오빠는 이걸로 좀 벌게. 둘이 같이 벌면 너무 좋겠다. 너 해. 그게 첫 출발. 그 자꾸 집에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브론즈가 됐다. 난 주급이 60만 원인데 이게 평생 나올 거다. 야 그게 말이 되냐? 너무 이상한데? 얘가 그 잘못된 길로 간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얘가 뭔가 속고 있구나. 얘가 잘못됐구나. 야 알았어 내가 들으러 갈게. 들으러 간 거죠. 들으러 왔더니 괜찮은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런 게 있다고? 이거면 나 살 수 있겠는데? 이거면 나 되겠는데?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도 서울에서 어디를 빌려서 강의를 들었나? 아무튼 했을 거예요. 그때 정희자 선생님 제 뒤에 계시다가 끝나고 나서 인사했는데 그때는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오신 처음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지? 그런 느낌 있죠? 응? 왜 그러시지 나한테? 그냥 그런 느낌을 좀 처음에 받았었어요. 근데 그 힘이 어떤 것이라는 걸 저는 사업을 길게 하면서 점점 더 느끼게 돼요. 스폰서님이 주시는 그 힘이 어떤 것이라는 거. 저는 스폰서님이 안 계신 곳에서 사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혹시 그 본사데이 때요 스폰서님 외국 나가셨을 때 애프터 진행하는 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물론 정희경 사장님, 오현주 사장님 해주셔서 너무너무 흥분되고 너무너무 좋은 그거 아는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정희자 스폰서님이 계실 때만 느껴지는 그거 있지 않아요? 네. 저는 그게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해봤는데요. 답 없어요 사장님. 정희자 스폰서님 와서 그거 진행 안 해주고 그 애프터 얘기 안 해주고 파트너들한테 힘 주고 이거 안 하면요 답 없어요. 정말로 해보셔야 돼요. 저도 사업 설명 못하고 말 못하고 어디서 뭐 못하는 애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저도 나름 강의 잘하고요. 저도 말 잘하는데 줄 수 없는 그 뭔가가 있어요. 스폰서에만 줄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 계셔야 돼요.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들 진짜 행운을 타고 나신 거예요. 이 그룹에서 사업할 수 있다라는 거, 정작 스폰서님의 스피치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 조건에 네트워크 마케팅 시크릿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거예요. 느껴보세요, 사장님. 그건 아무도 못 느끼는 거예요. 잘했으니까 물 한 잔 먹게요.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죠. 첫째고요, 둘째예요. 둘째한테는 미안한 게 별로 없어요. 둘째는 뭐 내가 시크릿 하면서 낳았거든요. 좋지 뭐 쟤는. 쟤는 좋아요. 쟤는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다 해주면서 키운 것 같아요. 저 사장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제 딸이에요. 놀랍게도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많이 벌어야겠죠? 얼굴 전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얼굴로 여자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사장님. 제가 너무 가혹하잖아요, 사장님. 어저께 정미진 사장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난보다 무서운 게 못생김이라고. 그걸 가난을 물려줄 수 있어. 못생김은 물려주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걸 물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아버지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나이 먹는 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사장님. 내가 지금 힘든 것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 더 힘들어봤고요. 저 얼마든지 힘들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 힘들어도 돼요. 저 밥 안 먹고 살아도 돼요. 저 아무 상관없어요. 저 거지처럼 하고 다녀도 되고요. 저 일 4시간 자고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 아무 상관없어요. 저 36살이에요. 저 뭐든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없어요. 좋은 거 안 먹어도 되고요. 호텔에서 안 자도 돼요. 저 여인숙 가서 자도 돼요, 사장님. 정말로요. 전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난 아무것도 상관없는데 내가 이뤄야 될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기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넌 빨리 성공하려고 하네요. 젊은 놈이 뭐가 그렇게 돈이 좋아서 뭐 그렇게 좋은 차 타고 싶어서 왜 이렇게 빠르게 성공하고 싶네요. 아니요, 저 말고요, 사장님. 저는 아무것도 상관없다니까요. 저 성공 안 해도 돼요. 저 나중에 성공해도 돼요.
저 엄청 열심히 10년 동안 더 하고요. 10년 뒤에 돈 많이 들어도 돼요. 저 더 고생할 수 있어요. 저 자신 있어요. 근데 나 말고요. 내가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요. 우리 딸은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식당 데려가도요, 말 한마디 없는 애예요. 어디 가서도 말 못해요. 친구들 얘기하고 놀고 있는데 혼자 뒤에 서 있는 애예요. 미치겠어요. 답답해서. 근데 그게 제 성향이에요. 누구랑도 쉽게 친해지지 못하고요. 이사 온 지 2달 만에 이제야 첫 친구 생겼어요. 유치원에. 수업 시간에 제일 뒤에 앉아 있고요. 친구들 넷이 놀고 있으면 그 뒤에서 그 넷이 노는 걸 보고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쟤들끼리 제일 친하다고 느끼는 친구예요. 전셋집 다니면서 이사 다니고 싶을 수 없어요. 저는요. 얘가 전학 다니면서 도저히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제 느낌에는요. 전 지금 벌어야 돼요. 전 지금 집을 사야 돼요. 전 절대 이사 가지 않을 거예요. 전 이사 가지 않는 집을 사고 싶어요. 그게 제 이유예요. 그 시기에 걔한테 그걸 해줘야 돼요. 또 하나는요, 제 아버지요. 아버지는 평생을 소나타만 타셨어요. 소나타요. 얘 첫 차는 프레스토인데 그때 소나타가 없었으니까. 두 번째 차가 EF 소나타였어요. 수동입니다. 10년 타셨고요. 지금 차가 YF 소나타예요. 10년 타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소나타는 충분하다고.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왜 아버지가 소나타면 충분하지? 왜 내가 봤을 때 별것도 아닌 내 친구들도 타는 그 차가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차여야 되지?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가 인사하던 그 차들을 타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름이 돼요 지금? 점점 운전하기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점점 침침하시다고 얘기하시고 운전하면 자꾸 졸립다고 얘기하세요. 저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차를 사드려야 되고 빨리 뭘 해드려야 돼요. 시기는 내 시기가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들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사장님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런 것들 때문 아닌가요? 그 시기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든 걸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만 않죠. 그래도 모든 걸 버리고 이 일을 하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거절이에요, 선생님. 그냥 아직 시크릿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거절하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절들 받으면서 상처 받잖아요. 상처 받으시잖아요. 얘네가 나한테 왜 그럴까 생각하시잖아요.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혼자 나가서 깨지시잖아요. 저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어제 정희경 사장님 강의하는데 스폰서 소개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오시는 분한테 대단한 분이 오시니까 10분 전에 오고 옷 갖춰 입고 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사업을 얼마나 못했냐면 저는 파트너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대단한 분 모셔오니까 스폰서님 옷 똑바로 입고 오고 스폰서님 10분 전에 오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옷 예쁘게 입고 갈게요. 쉽지만 않죠. 해보면 쉽지만 않다고 느낍니다. 왜냐면 이게 왜 저렇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쉽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셔서 두 줄이네. 여기다 누구 넣고 여기다 누구 넣고 이렇게 되면 쭉쭉쭉 되겠네. 너무 쉽겠네. 근데요, 그냥 사회에 있는 일과 그냥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렵지도 않은 일이에요. 또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처음 본 사람한테 대본 해준다고요? 듣고 싶지도 않은 애한테 웃으면서 듣고 싶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왜요? 그런 일 안 해보셨어요? 저는 제가 해왔던 일들이요, 저는 항상 제가 결과를 내야 됐던 일들이에요. 보험회사도 다 똑같아요, 사장님. 더 심해요. 더 심해요, 사장님. 완전 을이에요, 을 중에 을. 저는 인생에 완전 을 중에 을이었어요. 15만원짜리 보험 드는 사람한테도 쫓아가서 하달라는 일 해줘야 되고,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사장님.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얼마나 쉽게 사셨어요? 도대체 얼마나 쉽게 일을 해오셨길래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사장님?
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다 하잖아요. 아, 회사 가셔도 보기 싫은 사람 보지 않으세요? 보기 싫은 상사 있지 않아요? 그 상사한테 아, 보기 싫으니까 회사 그만둘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냥 다니시지 않아요? 그냥 이거 일이니까 하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여기서만 스폰서가 싫으니 파트너가 싫으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서는 위아래 사람들이 다 완벽해야 돼요? 여태까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시지 않아요? 학교에 가도 싫은 친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싫은 선생님이 있고 싫은 상사가 있고 싫은 부하직원이 있을 텐데 왜 여기서만 모든 사람한테 완벽함을 요구하세요? 그것도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렵다고요? 지내기가 어렵다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모두와 잘 지내셨어요? 그냥 일하세요. 사장님, 여기 그냥 일이에요. 시크릿 일만 하세요. 잘 전달하는 일이요. 잘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왜 굳이 싫다 좋다를 나누고 뭐가 자꾸 없어지? 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만 않은 일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이 일을 너무 쉽게 보신 거죠. 이 일은 다른 것과 비슷한 노력을 하면 훨씬 더 많이 주는 일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거에 대한 이해만 하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이 일은. 너무 쉽잖아요, 사장님. 아, 얼마나 재밌어요, 맨날 만나고. 뭐, 죄송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들 많으시죠? 저도 많습니다. 그래서 맨날 얘기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하자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인데 그런 감정을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인데요. 저는 이걸 보고 어떤 제가 겪었던 감정들과 많은 비슷한 것들을 좀 겪었어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틀겠습니다. 뭐가? 왜 울고 지랄이야? 우리 누가 그렇다고? 감기. 기훈이 잠깐 다른 데 청소하러 가고 나 혼자 청소하는데 어떤 사람이 계단 올라오다가 자기한테 먼지 떨어지게 했다고 지랄. 아니 계단 청소입니다. 아유 어떻게 사우나가 아이 춤안 춰? 저 가뜩이나 되는 일하는데 진짜 재수없게 지 가뜩이나 되는 일 없어가지고 사우나 갔다가 집에 자러 들어오고 있는데 먼지 다 뒤집어 쓰게 했다고. 빌라 짓는 사람이래? 그 빌라도 지가 지은 거래. 그 동네 빌라 반을 다 지가 지었단다. 청소업체 싹 다 바꾸겠다고. 사장님 저 제대로 사과하라고. 사과를 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술을 마셨는지 술 냄새는 풀풀 나는데 뭐 어떻게 해? 무릎 꿇었지. 죄송합니다. 그 사람한테 한 10분을 훈계를 듣고 내려오는데 일층 계단 끝에 도시락이 있더라고. 못 봤겠지. 못 본 거겠지. 그냥 도시락만 두고 간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갔는데 저 왔어요. 아니 왔으면 보고 가지 밥만 놓고 가. 노인네가 날 보고 웃어. 다 본 거야.
네. 불 좀 켜주세요, 선생님. 근데 저 장면을 보는데 제가 했던, 제가 겪었던, 제가 생각했던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 강의할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자존심 상하죠. 상할 때 있죠. 왜 없어요, 선생님? 말도 안 되게 자존심 상해요. 무릎 꿇는 느낌도 들고요. 뭐 있는데 내가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 그 생각이에요.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할 거고요. 그거 가족들만 모르면 되잖아요. 그거 해서 내가 진짜 자존심을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나 때문에 행복하면 되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힘들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부러워요. 아직도 남들한테 싫은 소리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편하게 사셨구나 라는 생각 들어서 부러워요. 자존심 상해서 아직도 말 못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아, 그렇게 사셔도 되는구나 하고 부럽습니다. 저는 그냥 사장님들이. 저는 무릎 꿇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면 우리 애들 자존심이, 우리 아버지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남들한테 이걸 얘기하는 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손가락질 하든 뭘 하든 어떤 것들이 견딜만 했어요. 견뎌야 했고, 이걸 견디지 못하면 더 힘든 것들을 견뎌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누구나 싫겠지만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냥 단지 부러울 뿐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고 났더니 이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됐네요. 그게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마 사장님들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사업해도요, 사장님? 안 되는 순간도 있더라고요. 저는 패배의식 덩어리예요. 저는 제 나름에서는 되게 늦게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나오신 이미자 사장님도, 어제 강의하셨던 한자남 사장님도 모두 제가 패배의식에 들게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한참 열심히 하던 시절에 들어오신 분이 이미자 사장님이시고요, 한자남 사장님은 제가 강의를 지겹게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오신 분이세요. 근데 다 저를 역전하셨죠. 저보다 더 빨리 가셨고, 그냥 패배의식에 있었어요. 난 잘 못하는구나, 난 못하는구나, 내가 도움이 안 되는구나, 파트너한테 난 실력이 없구나, 뭐 수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장님들이 겪었을 그 마음을 저도 가졌을 거예요, 아마도. 자존심 다 버리고 사업을 해도 안 되던 순간에, 도저히 혼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 손 잡아주셨어요, 스폰서님께서. 스폰서님이 손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너는 일어설 수 있는 애라고, 너는 아까운 애라고, 너는 더 잘할 수 있는 애라고, 너는 좋은 스폰서 만나서 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애라고 다시 손 잡아주셨고 결국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느껴요. 혼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손 잡아주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손 잡아드릴 겁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요. 대부업체의 글입니다. 저도 한때는 당신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 생각하는 일입니다. 저에게 손잡아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제가 하나의 사람으로, 하나의 가장으로, 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기쁜 일들을 사장님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크라운이나 직급이 되고 돈을 많이 받고 가장 좋았던 건 가족들이 저를 인정해준다는 거였어요. 가족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해준다는 거. 아버지는 오늘 강의하면 내일 제 강의를 들으세요. 유튜브를 매일 보세요. 그냥 자랑스러우신가 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빚쟁이 골칫덩어리 아들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해 주시는 모습, 저를 인정해 주시는 모습 때문에 저는 오늘도 앞으로도 자신 있게 뛸 겁니다. 사람들도 그 느낌을 받으시길 기원하면서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